안녕하세요. 40대 초반 평범한 가장입니다. 평범한 가장이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시겠네요. 하지만 사연 없는 무덤 없듯이 가슴 속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근길에 자주 듣던 채널인데 오늘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지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 참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를 보니 사람이 변하기도 하나 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이라고 안 변하겠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내 성격 탓에 화병이 나서 단명하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둘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기까지 했었네요. 그래도 애들 엄마라고 처음에는 대화도 해보고 가르쳐도 봤는데 참 그놈의 착한 심성이 늘 문제였어요. 착한 아내가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속 없이 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게다가 착한 사람들은 꼭 주변의 하이에나들처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생판 남이라면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내쳐버릴 텐데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한때는 처가 식구들이 아니라 원수들을 옆에 두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일기였죠. 돌아가면서 사고치는 처가 식구들 혹시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차라리 내 자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면 뭐 때려서라도 가르칠 텐데 매일 같은 사고를 반복해서 치는 처가 식구들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정신 차린 아내 덕분에 정말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던 제 지난 날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아내는 정말 착하고 참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내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나 싶었던 아내는 정말로 1등 신부감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여동생, 세 식구뿐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자, 여자들은 참 부담스럽다고 싫어하는데 아내는 제 이런 가정사까지 품어준 여자였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 없이 혼자 살더라도 아들 등에 업혀서 살 생각 없으니까 안심해. 나는 그저 내 아들이 가정 잘 꾸리고 사는 거 말고는 더 바라는 거 없어. 자주 봐야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 있죠. 밥도 여럿이 먹어야 맛있다는데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과거 만나던 여자와 집안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던 저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라면 제가 평생을 잘 살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니도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아무래도 과거에 제가 상대방 집안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선뜻 먼저 잘 지내자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어머니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가 30 초반에 결혼 정년기라 서로의 가족을 보면서 왕래하고 지냈어요. 그 당시 처가는 시내에서 제일 큰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사도 잘 되고 큰 문제가 없던 가게였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가게로 가서 장인 장모 일도 도와드리고 영업 끝나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술도 한 잔씩 하고는 했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처가 식구들 호탕한 성격에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게 손님이 많아서 제가 일을 도와주고 나면 장모는 제게 맥주를 한 잔 따라주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 굳이 퇴근하고 여기까지 와서 일하지 마.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도 고생해. 일하고 먹는 밥이 꿀맛이에요. 이렇게 와야 장모님이랑 같이 한 잔 마셔보죠. 나중에 집으로 놀러와.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다 미안하잖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보내주신 갈비 어머니가 잘 먹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모시고 가게로 꼭 들려. 제대로 한상 대접할게. 장모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의 성품이 장모를 닮았구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꼭 저희 어머니까지 챙겨주시면서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챙겨주시고는 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과 좋은 처가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진 사이였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큰 의견 충돌도 없었고 아내와 저도 형편에 맞게 간략하게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공무원이라 버는 월급이 많지도 않아서 예물 예단 생략하고 형편껏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음은 다른 남자들처럼 명품 목걸이, 가방 같은 거 주면서 프로포즈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다 괜찮다면서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살림에 보태자고 하더군요. 참 현명한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꾸리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부자는 아니어도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저축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겨서 슬아의 자식도 둘이나 키우며 지냈죠. 아무래도 맞벌이에 아이가 둘이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장모가 직접 집으로 와서 아이들 등하원을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장모의 도움 없었으면 애들 키우면서 맞벌이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처가의 불운이 닥쳤어요. 장인 장모 가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더니 가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장인이 가게의 미성년자 손님한테 주류를 잘못 팔아서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영업 정지 2개월에 벌금도 50만 원이나 내고 장인은 억울하다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나는 걔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인 줄 몰랐다니까. 우선 행정심판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장인어른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늙으면 죽어야지. 사람도 몰라보고. 내가 속이 답답해서 그래. 장인은 가슴을 치며 울었고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바로 문을 닫게 할 수 없으니 집행정지 신청도 해서 최대한 늦춰보려고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 면제와 영업정지도 2달에서 1달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집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처럼 장인은 제 노력에도 성에 안 찬다는 듯 결과를 듣고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공무원 사위가 백방으로 뛰어다니길래 영업정지는 피하는 줄 알았더니 1달이나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 벌금도 면제되고 영업정지 1달로 줄었으면 그나마 피해는 줄었잖아요. 영업을 못하는데 손해는 똑같지. 아유, 내 팔자야. 공무원 사위라 특혜 좀 보나 했더니 아유, 끈빨이 안 좋네. 제 일로도 바쁜데 전문 행정사 찾아다니면서 직접 발로 뛴 거예요. 그럼 그냥 영업정지 2달에 벌금도 50만 원이나 내세요. 제가 가서 그냥 그대로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올게요. 벌금도 내고 영업정지 2달이 적당한 것 같다고 다시 받아올게요.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고생했다는 거지. 내 말은 내가 원래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하는 성격이잖아. 우리 사위 고생했네. 내가 1달 동안 갈비는 자네한테만 줄게. 장인의 말에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장인 가게만 봐주면 그건 주변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장인은 꼭 저렇게 도와드려도 좋은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처가댁이고 장인이니까 마치 제 일처럼 도와드리는 건데 늘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열심히 도와드려도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장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저를 타이르듯 말했어요. 참 이럴 때마다 화는 나는데
장인이 워낙 투박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게다가 장모는 제 덕분에 큰 화는 면했다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 제가 처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영업정지 한 달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가 한 달 사이 근처에 비슷한 고깃집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참 장사가 안 되는 건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저 불난집 바라보듯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처가에는 형님 처제도 있었는데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일 정도로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장인 장모 가게가 망해가는데도 늘 돈 타령만 해대는 자식들이었죠. 그러니 장인이나 장모가 더 아내한테 의지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중고차 영업사원이었는데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저도 자식을 둘이나 키워서 빠듯한데 맨날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매제, 차 바꿀 때 안 됐어? 진짜 괜찮은 차가 나와서 제일 먼저 내가 전화했어. 지금 큰애가 곧 유치원 들어가는데 제가 차 살 여유가 어딨어요. 있는 차도 팔고 자전거 타고 다니게 생겼어요. 에이, 큰애가 유치원을 가니까 차를 더 사야 되는 거야. 요즘은 부모 차가 애들 계급이 된다고. 요즘 애들 차 마크만 봐도 가격 다 한다니까?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데 분수껏 살아야죠. 시간 되면 형님이 갈비집 한번 가보세요. 인건비 줄인다고 직원도 많이 줄이셨대요. 망해가는 가게 내가 발을 왜 담가? 다 같이 죽는 꼴이지. 아, 됐어. 나도 매제한테 차 안 팔어. 늘 이렇게 차를 사라면서 전화했다가 제가 안 산다고 하면 삐져서 전화를 끊고는 했어요. 진짜 속보여서 돈이 있어도 사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 사니까 돈이 있는 줄 알았는지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중고차를 사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 장모 가게에 가보라고 하면 거길 왜 가냐면서 쫓기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참 제가 봐도 한심했던 게 부모님 가게가 망해가면 같이 나서서 도우려고 할 텐데 형님이야말로 남의 집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나 몰라 라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인 장모 가게는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해서 같이 일하던 직원도 정리하고 두 분이서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내가 퇴근하면 가게를 한 번씩 들렸는데 아내마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돌아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장인이 안 좋은 쪽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1인분에 250g씩 나가던 걸 150g씩 나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보통 고깃집 2인분씩 주문하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지 마음대로 팔다가 딱 걸린 거죠. 하필 고깃집 하다 폐업한 손님한테 걸려서 발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장인은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어차피 다 줘도 남길 텐데 내가 미리 뺀 거지 뭐. 원하면 다시 준다고 해도 막무가내야. 아버님, 그래도 손님상에 나가야 되는 건 다 나갔어야죠. 남겨도 그 사람들이 남기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인 거 몰라? 난 그것도 아까워서 아끼려고 발버둥을 이렇게 치잖아. 나도 남은 거 모아서 다시 팔면 속이 편한 줄 알아? 지금 재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큰일 나요. 월세 밀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럼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야? 저는 장인어른 말에 충격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바로 며칠 뒤 누군가 장인이 반찬 재탕하는 걸 신고한 겁니다. 진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벌금도 100만 원이나 됐고 지난번 미성년자한테 술 잘못 팔았을 때랑은 차원이 아주 달랐어요. 또 안 좋은 소문은 더 빨리 퍼진다더니 그나마 몇 없던 손님도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장인 장모는 결국 가게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장사를 할수록 적자였고 그때 당장 가게를 처분해도 적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살던 집도 처분해서 버텨오던 가게인데 장인 장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사는 곳도 월세집으로 옮긴 장인 장모는 정말 가지고 있는 걸 다 잃고 월세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해도 장인이 가게를 닫게 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장인이 장사를 막장으로 하긴 했어도 그동안 장모가 가게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단골도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자 장모도 상심이 컸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폐업 후부터였습니다. 안 그래도 술 좋아하는 장인 술판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장모가 아내한테 울면서 전화까지 걸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내가 진짜 속 터져 죽겠다. 아니 허구한 날 집에서 술만 마시고 나갈 생각을 안 해. 처음에는 저 사람도 속상하니까 저러겠지 했어. 근데 이게 벌써 몇 달째야 정말. 엄마, 일단 진정해. 내가 가볼 테니까 우선 아빠 술부터 숨겨. 아내는 장모 전화 한 통에 처가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저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만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인 술판 버리고 있는 곳에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애들을 보라고 하고는 제가 처가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그릇이 엎어져 있었고 장인은 술병을 들고 거실에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장모는 저를 보자 속상한 듯 우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장인을 깨웠어요. 그러자 장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가 망한 거 구경하러 왔남? 일어나세요. 이렇게 계시면 장모님도 힘드세요. 자네 장모가 뭐가 힘들어? 나 몰래 장모만 용돈 주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장모님 요즘 저희 집에 오셔서 애들 봐주시고 밥도 챙겨주세요. 그럼 제가 당연히 용돈이라도 챙겨드려야죠. 그럼 그거 내가 할 테니까 그 돈 놔줘.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애들이나 보게.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무리 손자 손녀라도 애들 보는 거 힘든 일이에요. 장모님이 용돈 따로 혼자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됐어. 나는 이제 차 샀으니까 밖에서 안 들어올 거야. 차를 사다뇨? 아버님 돈 없으시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용기가 없어? 차는 용기로 사는 거야. 저는 장인이 또 무슨 짓을 했나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이 이런 짓을 만든 거예요. 장모는 장인이 차 산 거 모르고 있다가 그날 차 샀다는 말 듣고 기절할 뻔할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그달에 실적 올리려고 장인이 가게 처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돈으로 차를 뽑게 만든 거였어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차는 산다고 그냥 굴러가나요? 유지비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일도 못하는 장인한테 차를 사게 하면 어쩌자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처럼 늘 불안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장인한테 차키가 생겼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장인 장모 갈비집 폐업한 후부터 처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장인 집에 있던 술병을 전부 챙겨서 집으로 왔어요. 이미 만취한 사람 데리고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집을 나오기 전 장모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계시다가 장인 술이라도 깨면 가시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장모가 저희 집에서 일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돈도 많진 않아도 조금씩 챙겨드렸던 건데 그걸 장인이 알고 괜히 장모한테 화풀이를 하니까 저로서는 방법이 그뿐이었어요. 저희 집을 장모 피난처처럼 이용하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장모는 걱정 말라며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인 장모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동안 속 없는 아내가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에도 형님이었습니다. 진짜 집안 식구들 여기저기 옆에 붙어서 사고만 만드는 존재였는데 제가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형님은 가족들 중에서도 제 아내를 거의 호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장인한테 차 팔았을 때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니까 제가 중간에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입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 아내한테 돈 빌려갔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퇴근하고 애들과 거실에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애들을 놀아주다 아내가 핸드폰을 유심히 보길래 뭘 저렇게 보는지 궁금해서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출 이자를 조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내 핸드폰을 뺏어 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 대출 뭐야? 나 몰래 대출 받았어? 그게 아니고 우리 오빠가 급하다고 해서 당장 돈 없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된다잖아. 근데 또 당신도 알다시피 영업사원이 돈 없이 어떻게 돌아다녀. 지금 형님한테 대출 받아줬다는 거야? 형님이 장인어른 장모님 어려울 때도 차 팔아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 그리고 이걸 왜 나랑 상의를 안 해? 상의하면 이렇게 화낼 거 뻔한데 내가 어떻게 상의를 해? 그리고 갚는다고 했어. 작년에 빌려간 돈 갚았어? 형님이 돈을 갚는다고? 난 그 말 못 믿어. 당신 그 돈 전부 받아와. 아니다. 내가 전화해서 당장 받아낼 거야. 왜 그래? 급하다고 하잖아. 우리가 좀 도와주자. 아, 돕긴 뭘 도와. 우리도 애가 둘이고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나가는 거 잊었어? 장모님이야 애들 봐주시니까 고마워서 용돈 겸 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엔 또 형님이야? 나는 절대 용납 못해. 저는 아내와 대판 싸우고는 형님한테 곧바로 전화했어요. 작년에도 아내 꼬드겨서 돈 빌려가더니 이제는 대출까지 받게 하는데 제가 참을 수 있겠나요? 도움은 못 줄 망정 돈이나 빼가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애초에 도움은 바라지도 않아요. 사고 안 치고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전화하자 형님은 영문도 모르고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는 자다 깬 목소리로 말하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형님, 또 돈 빌려 가셨다면서요? 그것도 제 아내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지. 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화를 해. 저번에 망해가는 장인 가게 못 돕는다고 다 같이 죽자는 거자고 하셨죠? 형님도 똑같아요. 본인 앞으로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돈 없으면 신용카드 정지되는 사람을 제가 왜 도와줍니까?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말이 심하네. 그래도 내가 손윗사람인데. 손윗사람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모르겠고 당장 그 돈 갚으세요. 나는 애들 키우느라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형님이랑 같이 망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갚아요. 안 갚으면 내가 회사 쫓아갈 줄 알아요? 형님은 제가 전화로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자 월급이 들어오면 나눠서 갚겠다는 말을 했어요. 진짜 형님은 장인을 닮은 게 뻔했습니다. 장인이나 형님이나 딱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류였어요. 게다가 형님은 자기 여동생을 거의 호구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났던 거죠. 아내가 착해서 거절 못할 걸 알고는 은근슬쩍 힘들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장인 장모의 형님까지 처가만 떠올리면 골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줄줄이 소세지처럼 처가는 돌아가면서 사고를 만들고 다녔습니다. 형님이랑 한바탕 하고 얼마 뒤 처제가 집을 찾아온 거예요. 처제는 공무원 시험만 3년 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아무 회사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공부하겠다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날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일로 왔나 싶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와도 애들 한 번 안 봐주던 처제가 갑자기 애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큰아들과 놀아주던 처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에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데 형부는 애들 영어 유치원 생각 없으세요?
그런 학원이 얼마나 비싼데. 영어 가르치려다가 등골 빠지겠던데? 에이, 그래도 요즘은 학교 가기 전에 영어 다 떼고 간대요. 영어 유치원이 부담스러우면 집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집안에 제대로 영어 하는 사람도 없는데. 애들 교육에 욕심 부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냥 알아서 배우게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형부, 제가 유학이라도 다녀와서 애들 한번 가르쳐 볼까요? 처제 유학 가려고? 공무원 시험은 아예 포기한 거야? 공무원 시험 열심히 해봐야 답도 없는데 유학 가볼까 하고요. 형부가 저 유학 비용 좀 도와주면 어때요? 가만 보면 처제는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 저번에 학원비도 그러더니 내가 왜 그 돈을 보태? 그냥 적당한 직장이나 알아봐. 내가 뭐 혼자 나 좋으라고 유학 가겠어요? 다녀와서 애들 가르치겠다잖아요. 자기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하던 공부도 못하면서. 첫째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 얼마 전에도 형님이랑 돈 때문에 싸워서 난 머리 아프니까. 처제는 유학을 가겠다면서 애들 핑계까지 대며 저한테 유학 비용을 달라는 거였어요. 어쩐지 뜸을 들인다 싶었는데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처제한테 화를 내자 처제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늘어놨고 그때 장모님이 보온병을 들고 아내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처제가 있는 걸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던 게 처제는 장모를 보면서 형부가 자기 유학 비용도 안 빌려준다면서 억울하다는 듯 이러는 겁니다. 진짜 그 상황이 기가 막혔어요. 가재는 개 편이라고 장모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장모는 처제 말을 듣자마자 보온병을 내려두고 손으로 등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또 돈 타령이야? 부끄럽지도 않어? 이거 다 네 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 엄마, 왜 때려? 형부 공무원인데 대출 좀 받아서 나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너는 이 기집애야. 가족도 아니야. 당장 나가. 내가 아주 남편의 아들의 딸까지 사고만 치는 통에 사이복이 쪽팔려서 내일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알았어. 갈 거야. 간다고. 처제는 괜히 볼멘 소리를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닦는 장모를 일으켰어요. 장모는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장모를 달랬고 장모는 그런 저를 보며 보온병을 꺼내 보이더니 제 생일이라 미역국 가져왔다면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장모는 꼭 미역국을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모를 외면할 수 있었겠나요? 아내도 그런 장모 모습에 고맙다며 말했어요. 이런 장모 덕에 제가 처가를 외면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창 가게가 잘 됐을 때는 제 생일 선물까지 챙겨주던 분이었네요. 그날 저는 장모한테 힘든데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는데 장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여유가 없어서 선물도 못 주는데 미역국이라도 잘 먹어주면 나야 좋지. 저 선물 필요 없어요. 장모님 이제 몸도 피곤하실 텐데 애들 계속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집 식구들이 자네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 날 봐서라도 자네가 마음 좀 풀어. 장모는 그날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귀한 거라면서 보리굴비까지 챙겨오셔서 직접 구워주셨습니다. 장모는 밥이 보약이라면서 많이 먹으라며 상을 준비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꼭 엄마 밥상처럼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살고 있던 월세방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장모가 건물 청소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관절 안 좋은 장모가 얼마나 고생할까 싶었습니다. 월세를 올린다는 말에도 장인은 일 나갈 생각이 없으니 장모가 나가는 거였어요. 참 이런 상황에 제가 처가를 도와줘봐야
장인이 더 놀고 먹으려고 할까봐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인만 생각하면 절대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장모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내와 상의 끝에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제 명의로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처가댁으로 가서 계약한 집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장인은 기쁜 목소리로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역시 최고야, 최고. 아들놈 하나 있는 건 자기 부모가 길바닥으로 나 앉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우리 사위 덕에 내가 이사도 하고 내가 복에 겨웠네. 우리 사위가 아주 복덩이야. 고맙네, 사위. 제가 전셋집도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해 드린 거니까 장인어른도 이제 나가서 일자리 좀 알아보세요. 그럼 이제 매달 월세 나갈 일도 없는데 돈 모으려면 나도 소일거리라도 찾아봐야지. 걱정 말게. 장인어른은 꼭 일자리 구할 거라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장모는 저한테 고맙다면서 앞으로 손도 안 벌리게 열심히 살 거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모를 보면서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청소일 하지 말고 장모 관절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드렸죠. 그런데 이런 제 좋은 생각과 달리 장인이 제일 편하게 지냈습니다. 장모는 청소가 아닌 다른 일이라도 구해보려고 바빴는데 장인은 여전히 친구들을 만나서 술만 마셨어요. 한 번은 장인이 전화해서 저한테 집으로 와보라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서 저는 아내와 애들만 집에 두고 혼자 갔어요. 왠지 술에 취한 장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장인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만취한 장인을 보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장모는 제가 온 걸 보고 그냥 돌아가라며 말했지만 장인은 끝까지 저를 보면서 이리 와서 앉아보라며 말하는 겁니다. 참 처가에 전셋집 구해주고도 이렇게 한 소리 듣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장인은 오랜만에 밖에서 모임에 갔다가 친구들과 한잔했다면서 횡설수설했어요. 제가 장인과 대화해보겠다면서 장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제가 앉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내 친구가 의사 사위가 생기더니 아주 사는 게 달라졌더라. 의사 사위가 뭐 건강검진이라도 해준대요? 의사 사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요? 내 친구는 의사 사위가 4억짜리 집을 그냥 사줬대. 자기 아내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장인한테 어버이날에 글쎄 4억짜리 집을 해줬다는데 자네는 뭐 느끼는 거 없나? 제가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껴야 하는데요? 장인어른 지금 사는 집도 제가 해드린 거예요. 나는 꼴랑 24평 전셋집에 사는데 우리 친구는 사위가 사준 4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 팔자야. 전셋집 받고 좋아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게 뭐야? 에휴, 불쌍한 내 팔자야. 지금 제가 전셋집 해줬다고 제 앞에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진짜 장인어른 너무하시네요. 제가 장모님 생각해서 해드린 집이에요. 그렇게 싫으시면 장인어른 혼자 나가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장인어른 혼자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월세에서 전셋집 구해주면 저도 할 만큼 한 건데 지금 남의 집 사위랑 비교를 하다뇨.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장모가 장인 등을 때리며 말을 했어요. 당신 미쳤어? 술 너무 마셔서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사위 없었으면 길바닥에 지낼 뻔한 거 잊었어? 거지꼴 될 뻔한 거 살려놨더니 집이 뭐 어쩌고 저째?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랑 뭘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지 원.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장모는 한탄하듯 장인을 때리며 말했고 장인은 그제 알았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애들 둘 키우면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나가요. 그런데도 저는 처가 생각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해드린 건데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요. 물론 대단한 말 듣자고 한 건 아닌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장모는 끝까지 장인을 때리면서 한탄했고 저는 자포자기 하듯이 처가를 나왔어요.
참 해줘도 난리, 안 해줘도 난리.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진짜 이제 더 바닥은 없겠지 저를 위안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번 고삐 풀린 망아지는 다시 잡기 힘들다고 장인은 그야말로 사고뭉치가 됐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아내마저 바뀌게 한 결정적인 사건 같아요. 오랜만에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한참을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 수상하길래 방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장인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전화기를 붙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왜 그래?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살 수 없어? 나 진짜 아빠 때문에 이혼 당해도 싸. 그러니까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냐고. 아니, 애초에 돈도 없으면서 밖에서 술을 왜 마시고 운전은 또 왜 하는 거야? 그러고는 돈 없다고 벌금 내게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이 나와? 저는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하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진짜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자 아찔했습니다. 형님이 꾸역꾸역 장인한테 차를 팔더니 기어코 사고가 터진 거였죠.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었습니다. 그날 장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판정까지 받았다더군요. 그런데 이제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장인이 아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은 사고 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인 덕에 참아온 인내심이 폭발하고 만 거죠. 물론 장모를 위한 집이었지만 처가의 전셋집까지 구해주면서 저는 그저 두 분이 잘 살길 바랬습니다. 술만 먹으면 정신 놓는 장인이 이런 제 마음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 저는 아내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뺏어 들고 장인한테 소리쳤어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그렇게 저희 부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저도 장인어른처럼 친구 처가댁이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니, 최소한 도움은 못 줘도 짐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친구는요, 처가에서 애들 학원비도 내준다는데 장인어른은 맨날 이렇게 푼돈도 없어서 빌려가시고. 어때요? 듣기 좋으세요? 자네, 내가 일단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모임 가서 술을 한잔 했는데 대리비가 없잖아. 근데 또 내가 염치가 있지. 자네한테 전화해서 대리 좀 불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직접 오다가 그렇게 됐네.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야? 뭐요? 지금 다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 이제 사위 못 해먹겠으니까 의사 사위 구하러 가세요. 네? 처제한테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평생 장인어른 뒤치다거리 하라고 해보던져. 혹시 알아요? 처제가 부자 남편 얻어서 장인어른 4억짜리 집 사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 제가 빼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장모님만 제 집에서 모시고 살 거예요. 진짜 집 뺄 거라고요.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뺄 거고 할 겁니다.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요. 자네, 아니 그걸 그렇게 막 빼면 어떡하나. 일단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장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제게 사과를 하고는 돈 안 빌려드릴 거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아내도 처가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장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기름을 들이부은 겁니다. 아내는 그날 혼자 주방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사위인 제 속도 상하는데 자식인 아내 속은 편하겠어요? 제가 장인이랑 한바탕 하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장인이 부재중 전화를 30통 넘도록 하는 통에 도저히 진동으로도 둘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장인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화났나? 그냥 한 말이야. 이번 사고는 정말 미안하네. 앞으로는 내 절대 사고 안 칠게. 이대로 정말 의절하려는 건가? 일단 전화 좀 받아봐.
내가 할 말이 많아서 그래. 미안하다니까. 내가 면목이 없어서 자네를 보러 집으로 갈 수도 없어서 그래. 사위, 내 전화 좀 받아주게. 저는 쏟아지는 장인의 문자에 단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음주운전이 정말 큰 사고잖아요. 그런데 대충 저렇게 넘어가려는 장인 태도에 정말 다 질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장인한테 실망이 컸는지 연락을 다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처가에 완전히 질려버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였어요. 장모가 장인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내는 처음에 오지 말라고 장인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장모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사정을 해서 아내가 결국 오시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1시간쯤 뒤 장인과 장모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장인은 풀이 잔뜩 죽은 채로 들어왔더군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장모가 장인 등짝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신발 똑바로 벗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장모는 장인이랑 대판하고 왔는지 장인을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대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따로 없더군요. 장모는 장인을 데리고 거실 한가운데 앉더니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장인 손에 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각서 쓰고 가. 이거 안 쓰면 나랑 당장 이혼하고 당신 마음대로 아주 멋대로 살다가 저기 지하철역 근처에서 혼자 살면 되는 거야. 하는 꼬라지 보니까 노숙자로 살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여기서 사생 결단 짓고 가. 당신 그래도 사위 앞에서 이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 되긴 뭐가 되는데 차릴 체면은 있고 그동안 체면 차리고 싶어서 사고치고 다닌 거야? 잔소리하지 말고 여기서 사위가 말하는 내용 각서로 쓰고 돌아가서 조용히 살던지 아니면 길바닥에서 살다가 혼자 외롭게 죽던지 양자택일해. 장모는 정말 굳은 결심이라도 하고 온 듯 장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장모 눈치를 보더니 펜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각서를 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하도 많이 당해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쓰고도 사고치면 그땐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장인어른 이제 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각서에 뭐라도 걸어야 하실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게. 내가 각서 내용 어기고 또 사고치면 군말 없이 지금 자네가 얻어준 집에서 나갈게.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적으세요. 그러자 장인은 종이 맨 위에 각서라고 쓰고는 제가 말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는 장인을 보다가 각서에 5가지를 불렀습니다. 장인이 그날 각서에 쓴 내용은 이랬어요. 1. 나 김동철은 더 이상 사위와 딸을 괴롭히지 않는다. 2. 앞으로는 막무가내로 돈 빌려달라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4. 술을 끊고 일자리를 구한다. 5. 사위를 다른 집 사위와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장인은 제가 말한 걸 모두 적고 끝에는 지장까지 찍었어요. 마지막에 1번에서 5번 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사위가 얻어준 24평 집에서 나가겠다는 약속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걸 한 장 더 쓰고는 종이 2개를 나란히 둔 채 가운데 지장을 한 번 더 찍어서 한 장씩 나눠 가졌죠. 저는 장인한테 각서를 한 장 건네면서 말했어요. 이거 지장까지 찍었고 마지막에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님이 다짐하신 거예요. 한 장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세요. 절대 잊지 말고 꼭 지키시고요. 저 2번은 안 봐드려요. 그렇고 말고 걱정 말게. 내가 그동안 사위한테 너무 짐을 많이 줬네. 내가 이번에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이 못난 장인 이렇게 봐줘서 정말 고맙네. 고마우시면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좀 알아보세요. 이제 집에서 술도 못 마시고 할 일도 없는데
나가서 일 좀 하세요. 아, 안 그래도 나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내가 그래도 식당을 했으니까 식당의 주방일 같은 거 알아보려고. 내가 정말 고마워. 저 말고 장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정말 장모님 봐서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요. 그렇고 말고 벌금은 자네 장모가 쌈짓돈 털어서 해결해줬네. 걱정 말게. 내가 앞으로 일해서 갚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이젠 절대 사고 안 치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게. 장인은 정말 잘 살 거라면서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인어른은 각서를 쓰고 며칠 뒤 저한테 전화해서 식당으로 일 나가게 됐다면서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면서 안심했고요. 저는 장인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각서 쓴 이후로 형님한테 하루도 안 빼고 독촉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아내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돈 언제 갚을 건데?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내가 문자 보냈잖아. 갚을 거라고 갚어. 나도 월급이 들어와야 돈을 줄 거 아니야. 얼마 전에 회사 옮겼는데 내가 어떻게 월급을 빨리 받아. 회사 옮긴 건 오빠 사정이고 이자 빼먹지 말고 내가 문자로 보낸 금액대로 보내. 알았어? 아, 알았어. 그러니까 전화 좀 그만해. 10일이 월급날이라고 했지? 이날 만약 안 주면 나 회사 쫓아갈 거니까 창피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갚어. 아내는 마치 빚쟁이처럼 형님한테 돈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이 돈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형님이 돈을 제 날짜에 안 줬는지 아내가 회사까지 쫓아가서 형님을 기다렸어요. 깜짝 놀라서 같이 갔는데 형님을 보자마자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는 말했습니다. 돈은 왜 안 줘? 입금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애들까지 안아들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다고 회사에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해. 매제까지 끌고 오면 내가 뭐가 되냐고. 주말 껴있어서 늦게 들어왔어. 오늘 바로 줄 테니까 제발 가, 좀. 지금 있는 돈이라도 이체해. 그래야 나 갈 거야. 아우,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너 회사 잘렸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받을 돈 받는 건데 뭐가 이상해? 앞으로 이런 꼴 당하기 싫으면 제발 돈 타령하지 마. 형님은 질린다는 표정으로 통장에 있는 잔고를 아내한테 이체해줬어요. 진짜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 이제는 호구처럼 안 살겠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고 덮어놓고 도와줬더니 그동안 너무 당하기만 한 것 같대요. 이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쉽게 안 빌려주는 살림꾼이 다 됐답니다. 장인도 일 시작하고 좀 시간이 흐르자 저한테 애들로 사주라면서 돈도 다 보내주셨어요. 진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이제야 진짜 평범하고 보통인 삶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선영덕은 못 입어도 인심덕은 입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아내가 바보처럼 돕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화목해지니까 이렇게 서로 돕기도 하게 되네요. 저는 이제 잘 사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늘 지금처럼만 보통으로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행복도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다사다난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든든한 외할아버지가 된 장인과 함께 사연 올라가면 같이 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응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